오디오북 제95권 잠이.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공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장거리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소보다 음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다음 녹음을 할 때는 다시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해보도록 저희가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둘이 일정이 안 맞을 때는 좀 조율하기가 어렵네요. 둘 다 이미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일정이 많아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울고 있나요? 또 지역이 멀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이제 녹화를 보통 하는데 그 중간 지점에 스튜디오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끔 어려워지면 이렇게 먼 거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 잠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화에 이제 제가 오드리 로드의 책이 페미니스트에게 필독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이유도 제가 잠이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스치듯이 송선별 번역가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번역가님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두 번 정도 뵙고 그때 그 번역가님이 자미를 번역하셨다는 거 알게 됐었어요. 그때는 자미를 읽기 전이었는데 근데 그 만남에서 제가 송선별 번역가님의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보였다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너무 갖다가 강력하게 아 이분이 100% 페미니스트다. 이런 식의 이제 인상을 받았어서 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번역가님 책을 한번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의 해를 핑계로 혼자만의 약속, 손선별 번역가님 전혀 내 마음을 모르셨을 텐데 혼자만의 약속을 정산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의 책인 자미를 쓴 오드리 로드는 1934년 뉴욕에서 태어나 서인도 제도 이민자 출신 가정의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문학, 철학,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1960년대부터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로 일하며 흑인 퀴어 지식인 활동가이자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당대 미국의 급진적 여성운동과 페미니스트 공동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흑인 페미니스트였으며 흑인 인권운동, 여성운동, 퀴어운동의 담론 형성에 자신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고 미국 여성학과 흑인 연구회 설립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남투병 이후 1992년 작고하셨으며 시스터 아웃사이더, 자미, 블랙 유니콘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책을 옮긴 송선별 씨는 여성, 성소수자, 동물, 노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책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읽고 쓰고 번역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번역가입니다. 옮긴 책으로는 자미, 암전들, 페이지보이, 낭비와 베끼기 등이 있습니다. 자미는 오드리 로드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풀어낸 회고록이자 자서전으로 당대 흑인 여성 퀴어로서 차별의 시대를 살아오며 느껴온 고통과 번민, 행복, 관계들에 대하여 담담하고 풍부한 묘사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우리가 틀린 사랑을 하며 얻는 행복이 그의 올바른 사랑이 주는 불행과 비교해 너무 컸기에 이 엄청나게 부당한 사태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는 그저 울음을 터뜨리는 것뿐이었으리라. 342쪽. 함께 여성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함께 레즈비언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함께 흑인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391쪽. 오드리 로드의 잠이. 이제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어지간한 청취자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에세이를 골랐을까요? 학문의 해이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자미를 읽으면서 세상 아무리 저자가 대단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아름다운 언어로 기술해내고 우아한 번역이 선결되어도 이 에세이에 대한 벽은 참으로 허물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읽는 내내 했어요. 좀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읽는 행위가 나한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고 글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좀 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유명한 국내 여성 작가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그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축에 드는 문단 문학 작가고 글도 잘 쓰고 하는데도 그 에세이가 별로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에세이도 글의 퀄리티를 따지자면 사실 못 쓴 글이 아닌데 그냥 내가 느끼기에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그게 에세이를 그대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세님의 에세이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작가의 에고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가 자기 얘기를 쓰다 보면 약간 알맹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글을 읽을 때 소설은 우리가 서사를 짜니까, 작가가 서사를 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기승전결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사실 에세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본인의 아, 일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본인에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자기 일이니까. 근데 읽는 사람은 약간 뭔가 빠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약간 이러고 끝이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왜냐면 저는 잠이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재밌게 읽긴 했는데, 어,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가 스스로는 쓰면서 모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미는 제가 느끼기에 나쁜 에세이가 아니고 나쁜 에세이, 안 나쁜 에세이가 있는가 하면 뭐 그것도 할 말은 없긴 한데 어쨌든 입체감이 있는 편이잖아요? 저는 이 굉장히 입체감 있는 에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여전히 괴로웠다. 그래서 아 내가 누군가의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위인전을 읽어야 되나? 왜냐하면 위인전은 편집된 삶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 그리고 위인전은 본인이 쓴 게 아니잖아. 맞아. 그것도 남이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쓴 거니까 다르죠. 그렇지. 독자에게 감명을 주려는 의도가 있잖아. 이 위인의 삶을 읽고 너는 경도되어라 이런 의도가 있잖아. 맞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보다 보면 자전신화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게 자전신화다. 그리고 자전신화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도 막 이렇게 번역가분이 해주시고. 근데 이게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 자체가 자전신화라는 게 이게 오드리 로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용한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신화처럼 프롤로그부터 되게 시적인 표현들이나 뭔가 이 신화적인 되게 대단하고 뭔가 멋진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약간 저는 읽으면서 신기했던 게 이런 흑인 여성들이 쓴 책이나 아니면 흑인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을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 뭐 그 주인공이나 본인에게 그런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의 뿌리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다고 해야 되나? 그럼 아프리카 대륙이나 그 지역이나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들에 대한 되게 강한 그리움이 있고 본인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도 동경도 있고 되게 끈끈한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신기했는데 흑인 문화권이 갖는 어떤 특성인가 싶기도 하고 아시아인도 그런 경우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시아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저희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성함이 호랑이? 어떻게 되시? 그래, 호랑이. 호랑이 쓰셨던 그 작가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낯선 땅에 가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뚝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떤 서사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서사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와 여의주 이은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주 이야기, 여의주와 도깨비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소재를 갖고 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정말 읽을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터키나 중동 이런 쪽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글을 쓰셨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해보면 이게 한인 작가들이 쓴 글에서도 말씀하신 듯이 종종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감각 때문에 뿌리를 찾는 것 같은데, 흑인 문화권의 분들은 사실 원래 내가 살던 땅에서 내쫓겨진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민을 가야 되거나 이주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감각을 공유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부모나 아니면 그 이전 세대가 살아왔던 조상들의 땅이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좀 신화적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사실 책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약간 물음표다입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확실히 아니고, 그래서 음, 저는 사실 초반부에 읽을 때 약간 튕겨서 나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도입부는 라일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어머니와 이모로 상징되는 서인도 제도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떤 미지의 힘을 가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술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오드리 로드의 삶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오드리 로드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서술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기술해 나가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이제 저는 21세기에 어 저는 이주민도 아니고 어쨌든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오드리 로드가.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21세기 선주민의 삶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든 느낌이 뭐냐면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어머니의 행동들이요. 아버지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방임하는 거고 어머니는 폭력을 저지르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음, 정서적으로나. 그치. 21세기의 시선으로 보면 건 가정폭력이죠. 근데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약간 용납이 될까? 60년대니까? 60년대도 아니지. 40년대 거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드리 로드가 초반에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머니가 얼마나 남을 복종시키는 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쓰셨는데 그걸 읽고 막상 이제 현실의 오드리 로드와 어머니를 보면 음, 어머니는 그냥 미국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고 동시에 이제 오드리 로드를 때리는 어머니고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시대상도 고려해야 되고 오드리 로드가 이제 겪은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당시 미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고, 가족마다의 분위기도 당연히 다를 거고, 이런 거를 고려하면 너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이제 근데 그 앞에 서인도 제도와 엄마와 이모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쭉 읽고, 그 다음 장을 펼쳤는데, 그렇게 환상적인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나, 이렇게 등장하면 약간,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너무 신화적인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내가 겪었던, 이 오드리로드가 겪었던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뭔가 신화적인 느낌의 뭐 어머니의 강함, 어머니의 위대함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개인사의 차원에서는 그냥, 그냥 엄마? 그냥 애를 자주 때리시는 어머니? 억압적인 어머니로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에 그 어머니가 되게 남에게 잘 베푸는 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커피나 설탕을 몰래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몰래 잘 갖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베풀어주는 이미지가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뭔가 어머니가 더 남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어떤 좀 위대한 면이 더 있는 사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점점 갈수록 오드리 로드가 사춘기를 맞이할수록 그런 면들은 되게 안 보이고 그냥 되게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같은 소시민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신화라는 단어가 약간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신화라는 게 나의 위대함도 위대함이지만 사실 보통은 계보가 있어서 그 계보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보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는 알겠으나 정작 현실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다로 끝낼 수는
없기도 한 거죠, 한편으로. 왜냐하면 오드리 로드의 어머니는 여기서 기술되기로는 피부색이 밝은 편이라서 다른 단서가 없다면 흑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는 누가 봐도 흑인인 사람인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오드리 로드를 포함한 세 자매, 오드리 로드가 언니가 둘이 있는데 그 세 자매의 피부색이 다 다른 것처럼 기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드리 로드는 심지어 그 중에 피부색이 제일 짙은 딸이고, 음, 그 다음에 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신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 짙은 남편과도 살아남아야 되고, 동시에 이 피부색도 짙고, 눈도 나쁜 딸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얽히면서, 특히 당시 미국은 지금보다 더 인종차별적이었는데, 물론 지금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약간 고심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게 득세하던 시기였거든요. 메카시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어쨌든 당시 메카시즘은 이제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이데올로기인데 그런 걸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에 대한 반발과 진보 혹은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탄압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로젠버그 부부의 사형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도 물론이고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인으로는 찰리 채플린도 이때 쫓겨나다시피 했고 월트 디즈니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냐고 의심받을 정도로 이제 정말 뭐 무차별적으로 이 메카시즘이 거셌고 미국 사회 전체가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이주민인 오드리 로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오드리 로드가 이 책에 쓴 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도 한정적이었던 거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활도 한정적이었던 거고 오드리 로드가 유년기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한 성인이 될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20년 남짓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의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드리 로드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정폭력의 가해자라고 여겨지면서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드리 로드가 갔던 학교의 분위기도 굉장히 차별적이었고 맞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타자를 칠 줄 몰랐다. 저는 처음에는 오드리 로드가 타자를 칠 줄 아는데 타자수로 일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타자를 칠 줄 몰랐던 거고 그 정도로 학업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적었던 거죠. 10대 중후반부터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은 보호자가 그랬듯이 그런 폭력을 통해서 오드리 로드를 보호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오드리 로드도 저는 읽다 보면 그런 어머니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드리 로드가 1934년생이니까 사실 청소년기는 40년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이 나오고 한 게 2차 세계대전 시절이니까 우리나라로 맞아요. 치면 사실 6.25 있고 저 일제강점기 있고 이러던 시기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겠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그때 이런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거의 3분의 1이 이제 오드리 로드의 어린 시절, 유년기의 이야기고 그녀에게 영향을 끼친, 엄청 끼친 존재로 이제 어머니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묘사와 에피소드가 초반에 굉장히 많은데 뭔가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신화적인 얘기도 또 프롤로그 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어머니의 얘기가 또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드리 로드가 뭔가 친구를 사귀고 독립한 이후로는 완전히 정서적으로 자립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나중에라도 그녀가 뭐 나이가 좀 든 이후라도 어머니랑 다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의 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나이 든 어머니와의 관계 맺음 같은 게 나오려나 했는데 그게 아예 완전히 없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쭉 쓰여진 글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신화라는 표현이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없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자서전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흐름이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계속 뭔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뭔가 회귀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읽게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오드리 로드의 20대 초반 정도까지의 생만 기술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드리 로드가 2배 이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에도 그녀의 생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읽고 나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성장을 거쳐서 어떻게 과정을 지나쳤길래 뉴욕 시립대 교수가 되고 게이와 결혼해서 자식까지 두는 사람이 되었나. 그러니까 라일란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어머니와의 관계 뭐 이런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이 오드리 로드의 성장을 다 담았다고 볼 수 있는가에도 확신이 약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자서전, 온전한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럼 이 이후에 오드리 로드는 느낀 게 없고 이때 성장한 게 전부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어디를 더 기술하고 싶어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드리 로드가 그냥, 아, 내가 살면서 만났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 근데 뭐 그중에서도 나랑 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연인들이 특히 포함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게 근데 에세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소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풍부하고 묘사가 자세하거든요. 그리고 전개가 사실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재밌긴 했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사적으로는 갑작스럽거나 뚝 끊기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화니까 어쩔 수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여기서 갑자기 끊긴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마지막에 아프레게테, 이따가도 얘기를 할 텐데, 아프레게테 이야기를 읽을 때 되게 이야기가 절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책이 되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두 장? 세 장? 그래서, 뭐지? 왜 이야기가 이만큼 남았는데, 왜 두 장, 세 장밖에 없지? 하고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약간 허무해졌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추리소설이었잖아? 그러면 이 작가 어, 죽었어. 당황스러웠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뭘까? 제가 오드리 로드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 책을 읽었다면 더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 왜냐면 그 이후의 삶도 저는 궁금했을 거니까. 이게 음, 끝인가?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이 이게 끝인가? 아닐 텐데. 그 이후에도 30대, 40대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미는 있는데 굉장히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되게 짧게 넘어가고 그리고 끊긴 것도 너무 뚝 끊겨서 차라리 뭐 나의 20대, 뭐 나의 청춘 뭐 이런 제목이었으면 제가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서전이라고 느끼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기대감이 컸을까? 아니면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어쨌든 좀 달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오드리 오드가 어쨌든 살아오면서 만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쓰인 여성들의 이름이나 설정도 사실 다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역시 또 21세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책으로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굉장히 묘사가 자세하고 뭐랄까 굉장히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괜찮았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도 들고 보다 보면 이제 오드리 로드가 어떤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0년 뒤에 그 사람을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는 묘사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나랑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거야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나랑 있었던 일은 사실만 써.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허락받은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얘가 사실 말고 딴 것도 쓰려나? 이런 걱정도 약간 있었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유도라의 이야기인데? 뮤리엘 아니었어요? 유도라였던 것 같아요. 응. 아, 뮤리엘인가? 아무튼. 근데 어쨌든 누구의 이야기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지. 근데 저는 그걸 다 맞아. 떠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물론, 제니는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음, 나쁘지, 사실. 죽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도 사실 나는 약간 도의적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 허락을 받았을까?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저는 익명 처리된, 이게 진짜 이름일까? 아니면 익명 처리된 이름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21세기 인간이니까, 이게 당시에 언제 출간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겠죠?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높은 확률로 나왔겠죠? 근데 그때는 이런 게 나와도 되는 분위기였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의 나를 봤을 때는 약간 이게 다 허락을 받으셨을까?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내가 애인으로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등장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도 뭐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섹스씬과 함께 등장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연인인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뭐 같이 살았거나 자기 자신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괜찮은가? 저는 이게 정말 그런 생각 계속했습니다. 괜찮은가? 근데 이게 이런 자서전이나 아니면 자전소설이나 위인전도 그렇지만 사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한테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맞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윤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시대라서 저희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심하긴 하다? 좀 그때 자세하다? 내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에딘가 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헤로인을 먹는 장면이 나왔어. 그래 나는 그 다음에 에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에디 얘기는 그리고 끝이었어. 그래 나는 에디에 대해서 아는 건 에디가 헤로인을 했다는 것밖에 몰라. 그 다음에 에디가 어떻게 된지는 알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등장인물들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를 좀 힘들게 했다. 힘들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하네. 힘드셨나 봐요. 아, 네, 읽는데 좀 힘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약간 어려웠던 게 정말 유성애 자시다. 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으신 것 같다. 정말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시고, 순식간에 영혼을 믿으시고, 근데 이게 나이를 생각하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셨으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연애를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하셨고, 근데 진짜 이게, 불꽃처럼. 이게 문화 차이인가? 아니면은 개별적인 기질의 차이인가?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책이 3부로 나뉘었는데 1부는 서인도 제도의 여성과 어머니를 엮어서 신화적인 분위기를 쓴 거였고 이제 2부가 유년기에 이 오드리 로드가 이제 가정폭력에 당하면서 제니와 이제 엮어 나가는 어떤 굉장히 잔인한 유년기를 보낸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나오고 나서 미친 듯이 여성을 만나는 3부. 제가 느끼긴 거의 이랬거든요. 그래서 3부를 읽을 때쯤에는 약간 지쳐서 마음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되어버린. 물론 이제 그 3부에서는 이제 1부와 2부에서는 본인이 흑인 여성으로서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깨달아가는 게 약간 있었다면 3부에서는 그런 와중에 또 레즈비언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본인이 흑인이거나 아까 라일라님이 읽어주신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흑인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레즈비언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흑인 여성 레즈비언인데 그것은 그냥 흑인 레즈비언이거나 여성 레즈비언이거나 이런 건 정말 전혀 다른 층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깨달아가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적고 그냥 6명의 여자를 만나나? 꽤 많이 만나지 않나요? 정말 꽤 여성 많이 편력, 맞아요. 화려한 여성 편력. 음, 맞아. 정말 화려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시대가 그 분위기 혹은 문화적인 특성상 이런 자유로운 연애를 권장하는 분위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쿨하다고 근데 느껴지는 이게 시대였을까? 자유로운 연애야? 자유분방하지. 관습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연애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랑 좀 다른 거 아니야? 건강하지 못하긴 한데 그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의 시선인 거죠.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것이 건강하지 않지만, 이때에는 이런 자유로운,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다는 건 어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을 하고 싶으면 약을 하고,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고,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쿨하다고 느껴졌을 수 있지. 그리고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도 어찌저찌 삶이 영위되는 시대였을 수도 있죠. 지금과 다르게. 모르겠어. 네. 나는 모르겠고, 음, 그때를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음,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유성해져셨다. 그치. 진짜 유성애자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오드리 로드가 거쳐온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아까 6분이라고 했나요?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제가 대본에 썼거든요. 그래서 사랑인 줄 몰랐지만,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그래서 우정밖에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제니가 계시고, 그리고 최초로 여성 간의 어떤 성적 끌림을 알려준 진저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잘 맞았던 비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눈에 꽂혀버린 유도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자, 거의, 이분의 생각에는 거의 결혼까지 갔던 뮤리얼이 있고, 근데 오픈 릴레이션십을 했던 린도 있고, 마지막이 같은 흑인 여성 레즈비언으로서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프레케테가 나오거든요. 그럼 몇 명이죠? 제니, 진저, 그리고 비, 유도라, 뮤리얼. 7명이네요. 그러네. 7분이죠. 근데 저는 뮤리얼과의 관계가 어쨌든 가장 진지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떤 평생을 약속하는 뭔가 결혼 제도에 준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뮤리얼과 어쨌든 이래저래 오픈 릴레이션십이며 뭐 이런 것들로 깨지긴 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뮤리얼이 오드리 로드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 그 점에서도 많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프레케테구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가장 이 사람의 어떤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흑인 여성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눈 것이 이 책의 마지막이 되는 거구나.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건가? 그래서 그런 제가 프롤로그에서 말했던 그런 문장들을 만드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사실 이분들 말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삶에. 근데 이분들을 선별한 것은 뭔가 이런 나름의 흐름이 있었던 걸까? 완전히 성적 끌림이 있었던. 이분들보다 더 여성이 많았으면 그것도 문제야. 하지만 모르자. 내가 볼 때 이분이 스쳐 지나간 사람은 더 많아. 근데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표를 꽂으신 거는 뭔가 흐름이 있지 않나? 처음에 성적 끌림, 그 다음 정서적 끌림, 그 다음은 강한 어떤 동경,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가 오픈 릴레이션십을 해봤다가 완전히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다가 어쨌든 거기서 이제 끊어버린 것이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은 여성들을 만나셨을 텐데 나름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랄라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뭐랄까 아름다운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수준의 뜸함과 섞여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후자의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거의 뭐 밑밥 수준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이 분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의아했는데 계속 아주 많은 것이 의아하지 항상. 근데 로젠버그 부부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당했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렇게 받은 임팩트가 물론 영향을 끼치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이 메카시즘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너무 파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 뜨밤과 정체성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너무 파편적이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좀 비율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따지자면 제가 편집된 삶을 원하는 거죠.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어떤 자서전을 원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소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짜여진 서사와 기승전결이 확실한 소설을 우리는 읽고 싶은 거고 사실 근데 되게 소설처럼 쓰신 것도 있거든요. 이 글 자체가. 사실 초반부나 이런 때는 에세이거나 본인의 실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되게 그냥 1인칭 소설인 것처럼 느껴지는 묘사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 본질은 수필이기 때문에 본질은 본인의 이야기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읽으면서 약간 이거 되게 소설 같은데 뭔가 소설에는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정체화의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정체화라는 게
또 그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우리 삶에서. 어, 내가 뭐 어떤 분은 당연히 자고 일어나니까, 아, 그래, 내가 에이섹슈얼이었구나. 깨달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라일라님도 제가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이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의 정체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화라는 게 10대나 20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30대나 40대에도 가능하고, 60대나 70대에도 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 글이 그렇게 읽으면, 또, 그런 과정을 글로 쓴 거구나 하면 또 그럴듯하게 읽혀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지어 동성하고 성관계를 해도 내가 퀴어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동성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다 퀴어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드리 로드가 이제 20대 초반까지 생을 관통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외모적인 거, 흑인인 거, 여성인 거,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정체성을 깨닫는 건데 그게 스스로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경험들 그리고 깨달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드리 로드라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랄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더 덜 들쑥날쑥한 글을 원하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음, 잘 짜여진. 그렇지. 음. 그래서 이런 잘 짜여진 글을 저희가 원하는 성향 때문인지 저는 쭉 읽으면서 계속 마지막 에피소드가 약간씩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프레케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아프레케테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프롤로그에도 굉장히 무게감 있는 표현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딱 처음에 읽었을 때 발음이 약간 데미안에 나오는 아프락삭스에 가까워서 뭔가 이게 사람 이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데미안에서는 그게 신의 이름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드리 로드가 만들어낸 어떤 이상적인 무언가에 대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프롤로그에 아프레케테의 두 손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게 뭔가 프롤로그도 아니야. 이상, 프롤로그 전에. 맨 첫 장, 딱 어, 펼치면 나오는. 그래서 맞아. 뭔가 강한 이상적인 뭔가 단어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여성분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레케테가 뭔가 오드리 로드의 삶에 굉장히 강한 무언가를 남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그리고 뭔가 그런 표현도 있고 마지막 장에 거의 이 사람이 나에게 되게 정서적인 타투로 남았다라는 내용까지 있고 한데 뭔가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이게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강렬하게 남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이지? 왜 강렬한 건지? 오래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완전한 깨달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이 오드리 로드가 흑인 여성 퀴어로서 복합적인 삶을 살면서 아까 뮤리엘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완전히 자기가 반려로 생각하는 사람조차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다가 이런 나를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같은 상황의 사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뭐 이런 커다란 깨달음을 준 사람이었어서 짧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깊게 남았나 보다 정도로 추측은 하지만 사실 그런가? 정말 그런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다시 읽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 책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뭔가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닌가요? 고개를 저으시는 한생. 왜냐하면, 왜 고개를 저었냐면, 이걸 저도 읽고 라일라님도 읽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거의 동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 책을 읽었는데, 심지어 독서 취향도 다르고, 독법도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었는데, 둘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다면, 이거는 뭐 유성애자나 무성애자 혹은 정체성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책이 그런 책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랄란처럼 이 아프레케테라는 이름이, 뭐,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대성화일 수도 있겠죠. 그런 단어에 대한. 음, 너무 저는 아프로디테 같은 어, 단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랄라님처럼. 전 데미안을 싫어해서 데미안을 떠올리진 못했지만. 그 저도 이제 심지어 이게 자전 신화라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도 그런 서인도 제도나 이런 데에 어떤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여신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뜨밤을 보낸 또 다른 여인이었을 뿐이고 저도 라일란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깨달음을 준 것 같긴 해요. 어, 왜냐하면 그 아프레케테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장면 중에 이제 어떤 글이 있냐면 아프레케테한테는 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프레케테가 자기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는 사랑하고 싶은 그 누구나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퀴어에 대한 사회적인 현실을 이야기한 거죠. 아프레케테도 오드리 로드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시대를 내 딸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이겠지만 이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음, 이렇게 힘을 써서 읽어야지 이게 가능한 음.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전체적으로 다 계속 그런 식으로 힘을 써야지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제가 저희 방송 초반에 에세이는 작가의 에고가 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드리 로드는 이게 본인의 이야기고 본인은 내가 이렇게 써도 그 사이사이에 있던 감정이나 기억이나 이게 다 연결고리가 본인에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썼지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읽었을 때는 그런 연결고리에 있는 기억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뚝뚝 끊어진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에세이랑 좀 많이 부딪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근데 어떤 의미로는 SF나 이제 이런 걸 읽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 없이 잘 지나가는 독법을 되게 많이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에세이를 읽으면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감각이 너무 세서 그런지 음. 오히려 그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지 혹은 뭐 설명 안 해주면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인가 보다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SF는 어쨌든 소설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설명 없이 넘어가야 돼라는 것조차도 작가가 구상한 거잖아요. 그런, 그 설정까지도. 근데 에세이는 그런 게 아니고 잘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소설같이 쓰여진 에세이라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근데 난 소설, 소설같이 쓰여졌다고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 나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음. 들쭉날쭉하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의 글이 약간 기복이 있다. 음, 저는 되게 소설 같다고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끝에 가면서 소설은 이제 이쯤에서는 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쭉 그냥 전개만 있다가 끝난 느낌이 있어서 살짝 아쉬웠어요. 근데 물론 오드리 로드의 삶을 담은 거니까 본인의 삶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걸 좋다 나쁘다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읽었을 때 그냥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오드리 로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이걸 읽으면서 계속 이 사람의 삶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또 하니까 그럼 여기 배울 건 사실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뭐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제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 책의 타이틀 아래에 부제로 잠이 한 다음에 내 이름의 새로운 철자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 잠이라는 단어가 오드리 로드가 이제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 단어 철자를 해체해서 다른 단어로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저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에너그램. 예, 그런 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이게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여성들, 말하자면 자매를 실천하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다른 어떤 언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드리 로드는 이제 자신의 삶을 거쳐온 이 여성들을 그런 어떤 연대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잠이라는 제목을 붙인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의아한 제목 선정이긴 했어요. 차라리 여성들 이런 제목이었으면 더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잠이라고 해서 음,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도 이 단어의 뜻이 책 끝에 나오는데 그 뜻을 읽고 나니까 오히려 더욱더 이게 과연 이 책의 이야기를 아울 수 있는 제목으로 적절한가? 저도 왜냐면 라일라님 이랑 똑같이 에너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나중에 개명하듯이 내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겠다. 약간 이런 걸 줄 알았는데, 혹은 자기 연인이 자기한테 붙여준 새로운 음. 이름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것을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아니었고, 그냥 캐리아쿠식의 어떤 명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그 뜻이 거의 끝에 나오잖아요? 그걸 읽고 이제 이게 그 어떤 얘기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이야기였나?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 이름의 새로운 철자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 않아요? 근데 내 본인이 이름의 그렇게 새로운 썼어. 여기 철자. 보면 A new spelling of my name 이렇게 써 있잖아. 음, 그러니까 본인이 붙인 거지. 왜일까? 자기가 자미인 건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해석이. 저는 다른 분들의 해석도 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오드리 로드라는 사람의 일생, 뭐 그녀가 사실 일생은 아니에요. 20대까지. 그녀가 살아온 그 시절에 흑인 여성 레즈비언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좋았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시대의 문화나 뭐 이때는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이 오고 갔구나 뭐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저희의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소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자세한 묘사가 담겨진 자전소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읽는 건 괜찮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이라는 제목의 의미나 아니면 자전신화라는 표현은 뒤에 이제 뭐 설명이나 다른 글들을 읽어봐도 막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드리 로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뭐 그 시절의 레즈비언의 삶, 뭐 흑인 레즈비언의 어떤 다층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발견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차라리 이걸 읽고 그다음에 시스터 아웃사이더를 읽으면 이런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될까? 오드리 로드의 다른 책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오드리 로드가 어쨌든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를 썼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간중간에 오드리 로드가 쓴 것 같은 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이 시를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시집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 좀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오드리 로드의 잠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제인 구달의 창문 너머로입니다. 정말 흐름이 뜬금없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저희가 학문회로 선정한 만큼 굉장히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저는 제인 구달 씨가, 제인 구달 씨가? 제인 구달 님이?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존칭을 붙여야 되지? 제인 구달 네. 전하께서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제일 부달, 작년에 이제 네. 돌아가셨잖아요. 음,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최초로 인지한 아주 높은 여성 과학자거든요. 아주 높은 수준의 여성 과학자가 제인 구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한데, 제인 구달 씨가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원히 여왕이고, 메르켈 총리가 영원히 메르켈 총리듯이,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 인상 깊은 게 있었고, 그래서 올해 책 라인업을 어떻게 꾸릴까, 이런 얘기 했을 때, 제인 구달 씨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쉬운 책은 아닌데요. 열심히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창문 너머로를 들고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같이 책을 읽으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올해 여러분에게 책 읽기를 전혀 권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맡길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알았는데 자미가 400쪽이 넘네요. 넘어요. 근데 창문 너머로도 400쪽이 넘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좋은 소식은 자미보다 창문 너머로가 더 짧아요. 근데 판형이 크잖아. 근데 또 찾아보니까 자미가 판형은 작은데 글씨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비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뭐, 읽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이제 6월 첫째 주? 제 인구달? 책 창문 너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일교차가 되게 크고, 그런데도 꽃이 예쁜 시기라서, 이거 나가는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밌는 하루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아픈 책은 저희가 먼저 읽었으니 안심하라고. 네, 어린이날 저희 방송 나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유튜브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연달아서 소수가 나간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송은 한 번 했지만 한 달에, 아니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어떻게든 찾아뵙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저희가 드리는 텍스트, 그리고 콘텐츠들을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낡고 지친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